송도 부동산 요즘 들썩들썩하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송도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부부싸움 많이 하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역 앞에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현대아울렛, 롯데 쇼핑몰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송도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센트럴파크 주변이 송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인천대 입구역, 센트럴파크역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고요.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13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엔 9억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9억 후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제 지인인데 2021년에 송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센트럴파크 근처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송도가 신도시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 붐이 일었죠. 이동욱 씨는 은행 대출 5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8억 들여 1층 상가를 샀어요. 위치가 센트럴파크 2번 출구 바로 앞이라 여기서 카페나 편의점 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임대 문의도 좀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30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했지만 2024년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지면서 승진도 놓쳤고요. 부인과는 매일 싸움이에요. 상가 왜 샀어? 망할 셈이야? 하면서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지만 겨우 화해했어요. 지금은 상가를 6억 5천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2억으로 빚만 쌓였죠.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0% 수준이에요. 이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을 살펴보면 송도의 핵심 상권인데 초입부터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여긴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사람이 많지만 겨울 되면 횡해요. 분양할 때 완판됐던 상가가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5년째 비어있는 곳도 있다니까요. 5년. 웃음만 나오죠. 이제 송도 상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송도에는 여러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송도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미래로 불리면서 분양가가 엄청 높았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 구조는 신도시답게 이쁘게 설계됐어요. 커넬워크나 트리플 스트리트 같은 곳은 해외를 연상케 하죠. 근데 공실이 많아요.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커넬워크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상가는 분양가 7억이었고 인테리어에 1억을 더 썼습니다. 송도는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라 카페가 뜰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하루 매출 2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대요. 근데 2022년부터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또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김민호 씨 카페는 구석진 위치 때문에 발길이 줄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메뉴도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운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김민호 씨는 지금 택배 부업을 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송도 상권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송도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송도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송도 상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돈을 엄청 들였어요. 유럽풍 디자인, 인공호수, 수상택시까지.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상가들이 외부에만 있어서 겨울철엔 춥고 비 오면 손님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해요. 쇼핑몰처럼 실내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죠. 통행도 불편하고 지하 연결도 안 돼 있어요. 밤 되면 조명은 운치 있지만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겨요. 이런 게 아쉬운 점입니다. 송도 상권 겉으론 이쁘지만 실속은 없다는 거죠. 이제 송도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센트럴파크 라인 쪽을 보면 업무단지도 있고 빌딩도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러닝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에서 409 메인 쪽 얘기지 609나 809 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엔 신축 분양 아파트가 마피 1억에도 안 나가면서 화제가 됐었죠. 돈이 떨어지면 행복이 뒷문으로 나간다고 하죠. 송도 국제학교 쪽은 부자들도 많은 동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값 하락으로 싸움이 많대요. 집값 떨어졌는데 국제학교 학비 어떻게 내? 이렇게 싸우는 거죠. 박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송도는 개발 호재로 뜨면서 집값 오를 거야 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박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하면서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겼죠. 부동산이 하락하면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송도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송도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2억 4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송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씩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가 62%, 분양권 21%, 오피스텔 17%로 매우 저조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생숙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과 분양 혜택에도 손님이 아예 없죠. 분양받은 개별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9월 기준 3만 8천 건으로 작년 말 대비 20% 늘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했어요. 갭 투자로 산 아파트 때문에 큰 손실 보는 사례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인천의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송도 국제학교, 업무단지, 백화점 같은 인프라가 탄탄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투자는 더더욱요. 부동산 투자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아요.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송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하셔야 해요. 부동산은 한 번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남 신사동의 한 신축 건물이 준공 후 공실로 방치되다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무려 20억 손해를 보고 거래됐어요. 이 건물은 원래 핫플레이스로 기대됐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임차인이 없었어요. 가로수길은 공실률 40%, 청담동 17%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임대료는 평당 수십만 원을 고집하면서 안 내린다며 버티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이영미 씨는 2020년에 상가를 샀어요. 30평, 분양가 20억, 대출이 12억이었죠. 당시에는 그 정도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서로 사려고 했죠. 처음엔 카페가 들어와 월세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 이후 공실로 유지된 지 2년 반, 이자만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주변 상가들도 비슷해서 서로 렌트프리를 주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기로 결심했지만 요즘 상가의 거래가 뜸하다 보니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강남권의 상가시장은 얼마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나 뉴스 모음이 아니에요. 직접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피눈물 흘리며 실패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상가 공실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상가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의 경우는 상가 공실이 유독 많아지고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곳들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요.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그 스티커가 햇빛에 발해서 누렇게 변한 채로 몇 달, 아니 몇 년째 방치된 곳들이 수두룩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낸다 해도 그 이익으로 임대료를 내고 직원이나 알바 비용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재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임대료는 해마다 오르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니까요. 결국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혼자 운영하는 1인 가게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상인분은 강남 논현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커피 몇백 잔 팔아도 이익이 안 남아요 라고 하시며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남의 상가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 무너지고 있어요. 강남은 지금 아파트값만 비싸게 버티고 있을 뿐 상가 쪽은 공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요.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상가는 준공 후 3년째 공실 상태예요. 한두 개 상가가 아니라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임대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사동의 가장 핫한 상권에 있는 메인 상가도 준공 4년째 공실이에요.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색이 이미 발해서 오래된 느낌이 들죠. 아파트 단지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층은 부동산 중개소들로 꽉 차 있지만 이는 아파트 거래만 그나마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상점들은 돈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대형 아파트 단지의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 문제도 커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펜스를 쳐놔서 외부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단지 내부 주민들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직접 임장을 다녀보니 이런 상가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지만 강남의 상가 공실이 유독 심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싼 임대료예요. 일단 임대료가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재료값이 치솟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오르니 1인 가게나 폐업이 늘어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출산율은 0.6명대예요. 상가 공급은 많아지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들은 내 건물은 특별해 하면서 임대료를 올리니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 논리를 무시한 결과예요. 임대료 상승의 원인은 건물의 수익률 때문이기도 하고 신규 건물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상가 분양가는 평당 1억 2억은 기본이에요. 15평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70-80% 대출받아서 사죠. 그러면 은행 이자만 엄청나요. 이자를 커버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20평대 김밥집이라도 1층은 월 임대료가 7-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김밥집이 사라지고 카페나 빵집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좁아서 손님들이 안 가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전체 상가의 영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김민준 씨도 2018년쯤 부동산 투자에 처음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서 강남 상가를 사면 평생 먹고 산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죠. 본인 돈 5억에 대출 10억을 끌어 강남 역삼동에 20평 상가를 샀어요. 분양가는 15억이었어요. 위치가 핫플레이스라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임대료로 커버될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카페 임차인이 들어와 월세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 인구가 뚝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다 결국 나가버렸어요. 2년 공실 동안 이자만 거의 1억, 관리비와 세금을 합쳐 엄청난 손실이 났죠. 밤에 잠 못 이루고 가족한테 미안했어요. 결국 매매로 내놨는데 제값을 받기도 힘들어요. 이 실패가 민준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강남 상가 공실의 두 번째 이유, 소비 위축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용 증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파트 대출과 월세, 자녀 학원비, 생활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니 지갑이 다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소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비용조차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가의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회식 장소와 모임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 스크린 골프장에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바뀌고 있죠. 또 쇼핑과 외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에요. 쿠팡, 컬리, 테무 이용자가 많아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조차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가 공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고금리 시대의 건물주들은 이자 부담으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강남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래도 있는데요. 강남 신사동의 한 신축 건물이 준공 후 공실로 방치되다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무려 20억 손해를 보고 거래됐어요. 이 건물은 원래 핫플레이스로 기대됐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임차인이 없었어요. 공실률이 20%를 넘은 강남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쏟아지죠. 가로수길은 공실률 40%, 청담동 17%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강남역 인근 상가도 공실 폭탄인데 임대료는 평당 수십만 원을 고집하면서 안 내린다며 버티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노년역 주변의 상가들은 공실률 21%, 압구정은 12%예요. 이영미 씨는 2020년에 송파구 상가를 샀어요. 30평, 분양가 20억, 대출이 12억이었죠. 당시에는 그 정도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서로 사려고 했죠. 처음엔 카페가 들어와 월세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 이후 공실로 유지된 지 2년 반. 이자만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주변 상가들도 비슷해서 서로 렌트프리를 주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기로 결심했지만 요즘 상가의 거래가 뜸하다 보니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업시설의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가는 영원히 빈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인구 감소와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로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강남도 공실률이 20-30%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자칫 잘못하다간 1990년대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 때 상가 공실이 폭증했고 가격이 폭락했던 것처럼요.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항상 끝물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나중에 오른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만큼 끝물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상권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지 주변 공실의 임대료와 위치를 충분히 비교해봐야 하죠. 만약 매매를 한다면 대출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실이 오래된 상업용 부동산일수록 가격 협상하기 좋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의 절망적인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죠. 위험성이 많은 상업용 부동산.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수익률을 더 높여서 건물이나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타벅스 주인이야. 상가 가격도 계속 오를 거래. 계약 후 몇 달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은 6%가 넘었죠. 지금 그 스타벅스 상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진영 씨는 올해 48세로 12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수지 씨는 46세로 식당에서 주방과 매출 관리를 도맡아 했죠. 부부의 식당은 신선한 재료와 특제 소스로 입소문이 나며 주말이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임대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땀 흘린 덕에 부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월세와 불안정한 임대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영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만의 자산이 없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수지 씨도 동의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안정적인 수익원이 필요해. 진영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투자할 때가 됐어. 동탄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야.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이 은행보다 훨씬 낮다는 소문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주변 식당 주인들이나 손님들이 상가 하나 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입을 모았고 부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식당 운영으로 모은 돈이 4억에 가까워지자 진영 씨는 수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부동산 해볼까? 식당 말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기면 은서 대학도 걱정 없을 거야. 수지 씨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상가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주상복합단지 1층에 위치한 스타벅스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죠. 진영 씨는 쉬는 날이면 스타벅스에 앉아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 수지 씨도 스타벅스를 좋아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큰 브랜드는 절대 망하지 않아. 월세 걱정 없이 평생 수익 낼 수 있을 거야. 중개인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월 매출의 12%를 상가 소유주에게 주는 계약이었고 동탄 신도시의 활발한 상권 덕에 매출이 꾸준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상복합단지 1층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는 평일인데도 입주민과 주변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긴 줄을 선 손님들, 커피향이 퍼지는 분위기에 진영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라면 매일 사람들로 가득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매물이야. 수지 씨도 동의했습니다. 은서가 대학 갈 때까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팔면 돼. 하지만 매매 가격을 듣고 부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선 상가 전체가 24억 원이었죠. 식당으로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24억? 이건 너무 무리야. 그냥 포기하자. 수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영 씨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매장은 원래 나눠져 있던 상가 3개 호실을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전체를 사는 대신 1개 호실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8억이고 월 수익은 전체의 33%만 받는 형태로 계약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8억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니 개발 붐으로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었고 스타벅스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니 리스크가 적어 보였습니다. 진영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우리도 스타벅스 건물주 되는 거야. 수지 씨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리하더라도 이건 할 만한 투자인 것 같아. 부부는 모아둔 현금 3억에 담보대출 5억을 받아 1개 호실을 8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진영 씨는 상가의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타벅스 주인이야. 식당 말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겼어. 수지 씨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가 가격도 계속 오를 거래. 계약 후 몇 달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은 6%가 넘었죠.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지. 진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스타벅스 상가 계약했어. 매출 비율로 돈 들어오는데 브랜드가 워낙 강해서 걱정 없어. 은서도 친구들에게 이거 스타벅스 우리 엄마 아빠 거야 라며 자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식당을 마감하고 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수익으로 식당 확장하거나 또 다른 투자해볼까? 그 시절 부부의 삶은 희망과 안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가 시세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약 후 몇 주 만에 같은 평형의 상가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개 사무소에 들러 물어보니 동탄 신도시 개발로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입점 상가는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영 씨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팔면 벌써 1억 이익이야. 하지만 아직 멀었지 한참 오를 거야. 유튜브에서 동탄 부동산 영상을 보니 GTX와 삼성 효과로 폭발적 성장이라는 제목이 많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넘쳤습니다. 스타벅스 상가는 절대적이야. 그리고 동탄은 이제 시작이지. 부부는 자신들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린 단기 투자로 산 게 아니야.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려고 산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 상가 덕분에 노후에 일을 안 하면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욕심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불안 소식이 매일 쏟아졌고 동탄 상권도 서서히 위축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브랜드라 괜찮아. 게다가 임대료가 매출 비율이니까. 수지 씨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출 자체가 급감한 것이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고 각종 프로모션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타벅스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부부가 받는 수익도 급락했습니다. 최고 수익 시절 400만 원이던 월세가 20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진영 씨는 통장 내역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져? 수지 씨는 스타벅스 앱과 뉴스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달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받고 있어.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마진도 줄고 있는 것 같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호실을 연결한 상가는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분양된 호실 하나만으로는 신규 대출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전체를 사려는 사람만 찾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동탄 신도시 주변에 스타벅스 매장이 새로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진영 씨는 쉬는 날 매장 주변의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평형의 상가가 7억에 나온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상가는 위치도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수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억 대출이 이제 짐이야. 우리가 너무 무리했던 걸까? 2024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은 최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했고 부부가 받는 월세는 이자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운영하던 식당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부는 식당 마감 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는커녕 이자와 월세마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수지 씨는 은서 입시학원을 하나 더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영 씨는 식당에서 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식당이라도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 씨도 우울했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 꿈이 이게 다야. 그날 밤 진영 씨는 은서가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상가를 산 후 수익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주려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동탄 상권은 아직 바닥 아니다. 공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영상이 넘쳤고 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도 이제 끝났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 영원히 대출만 갚다 끝나는 거 아니겠지? 진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운영의 피로를 벗어나 안정된 삶을 꿈꾼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부부를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2025년 8월 부동산 앱을 확인해보니 동탄 신도시 비슷한 상가가 6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8억에 산 부부의 상가와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손실은 1억 5천만 원. 더 충격적인 건 그 금액에 나온 상가들도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버텨보자. 팔아도 손해고 수익이라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부부는 상가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습니다. 동탄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가 수익은 줄었지만 식당 운영으로 버틴 결과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어려워졌지만 신선한 재료와 좋은 서비스로 기존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부부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식당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변에 우리 스타벅스 건물주예요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영 씨는 어느 날 상가를 지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괜히 산 걸까? 그때 안 샀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동탄 신도시의 상가들은 2021년 삼성 효과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2025년 들어 매출 하락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세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비슷한 주상복합 상가가 2021년 10억 원대에 거래됐던 게 2025년 7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근처 지제역 주변의 상가도 2022년 7억에 분양했던 상가가 2025년 5월 5억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상가들을 산 많은 사람들은 동탄은 신도시라 상업용 부동산은 무조건 오릅니다. 브랜드 입점 상가는 안전자산입니다. 이런 말에 이끌렸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확신이 가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팔지도 못하고 높은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앞서 살펴본 부부처럼 유명 업체와 계약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낫죠. 공실로 유지되는 상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죠.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매장이어도 매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죠.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어떤 업종을 임차하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녀는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그녀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세입자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그녀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의 뼈아픈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입주는커녕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임차인들의 전세대출 자금으로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와 실제 투자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제 사례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냐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다가 규제 때문에 이자 폭탄을 맞고 결국 계약을 포기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그 절망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느껴보시죠. 먼저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 기간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빈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사 차량은 가끔 한 대씩 보일 뿐이고 지난달 입주율은 겨우 48%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이에요. 이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힌 거죠.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해봤자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현정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현정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율 하락의 원인이 잔금 대출 미확보 때문이라고 하니 이현정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한산했습니다. 그중 한 중개사무소에 들렸는데요. 전세 매물은 거의 없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려서 반전세로 내놓는 경우도 부쩍 늘었어요. 중개인분의 말처럼 규제 시행 후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던 정책 효과는 나왔지만 신축 입주 초기 시장에서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입주율이 부진해지는 부작용이 큰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규제로 막힌 자금을 구하느라 당분간 고생할 거예요. 이현정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탕의 꿈을 꾸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로또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단순히 입주율만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나 줄었어요. 강남의 대장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규제를 피해 외곽으로 몰릴 줄 알았던 노원구나 도봉구도 거래가 반토막 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거래 금액은 67% 감소했어요. 돈줄이 말랐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김민준 씨는 4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그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분양가 15억 원. 매년 오를 집값을 기대하며 추가 투자도 계획했죠. 자영업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규제 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히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요구하거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결국 전세 시세를 낮춰봤지만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무리해서 분양권을 매수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한편 월세 시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자치구가 9곳이나 돼요. 동대문구가 1위, 강북구, 금천구 등이 뒤따랐습니다. 대부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주거사다리가 사라지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전세를 거쳐 자가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게다가 월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생활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지역들은 규제에도 호가가 30억 이상이에요. 현금 부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도 고가의 집들을 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는 시세가 50억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초고가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조차 어렵죠. 이 양극화가 규제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부유층은 웃고 서민은 울게 되는 현실이죠. 대출 규제의 혼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줄었고 은행들은 심사를 보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 어수선해요 라는 은행 직원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막히고 갈아타기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2025년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최근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정부의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 급감했지만 7월 매매 4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해요. 중저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현금 부자들의 고가 매수로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효과는 있지만 공급 확대 없인 한계가 뚜렷하다고 분석하죠.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40% 급감할 전망이니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거예요.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빨라야 5년이고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의 영향이 중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2025년 6월 2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한 달 새 20% 이상 줄었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 하지만 DSR 3단계 시행과 함께 가계부채 억제가 우선시되면서 규제가 더 세질 조짐이에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관망과 불안이에요. 매수자들은 대출 한도에 막혀 고민 중이고 다주택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수가 작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이는 전세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공급 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0.8에서 1% 상승할 전망이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서울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예요.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은 안정되지만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예를 들어 LTV 강화와 실거주 의무화가 시행되면 갭 투자가 더 위축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는 조언이 지배적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된 투자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거래는 줄고 가격은 주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세요. 단기 한탕을 노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 복잡해질 테니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에 전 재산을 걸었고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그녀는 재건축이 로또라더니 빚더미 로또였어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또 다른 서울의 재건축 현장에서는 8억 가던 아파트가 올해 4억대 후반으로 정확히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분담금으로 수요도 급격히 줄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헛소문이나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직접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눈물 흘리며 실패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정비 사업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현재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8억대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때 가격은 지금 보면 바닥 수준이었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그 시절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함정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꿈의 로또로 불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사비 폭등, 까다로운 규제, 주변 반대 등으로 분담금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금천구와 강남구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먼저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 아파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981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986세대 16평부터 27평까지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23%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 보였죠. 2023년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더 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집값에 분담금까지 12억 넘게 필요합니다. 과연 완공 후 시세가 이를 따라갈까요? 따라간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 IT 회사 직원입니다. 2022년에 이 아파트 21평을 7억 8천만 원에 샀어요. 금천구는 신안산선과 GTX 노선으로 교통이 좋아지니 재건축 로또다 싶었답니다. 은행 대출 4억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샀죠.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 8억?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25년 6월에는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문일중학교와 문일고등학교 그리고 문백초등학교가 있어서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대 후반으로 정확히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금천구 말고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무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최근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무산 사례 중 영등포구가 1위, 중랑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뒤를 잇죠.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사가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470억 규모인데 입찰이 유찰됐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은행원입니다. 상승장일 때 물레동에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여의도 직주 근접 재개발되면 대박. 이런 광고에 설득당했죠. 대출 2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 유찰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금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하지만 8월 들어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수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 옥인동 빈집촌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공원화하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인데 빈집들이 있다니 믿기시나요?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 대치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DH 대치 에델로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 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이영희 씨는 재건축이 로또라더니 빚더미 로또였어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하지만 조합이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조합은 상가 공간을 피트니스 센터로 변경하고 매각 및 회원권 분양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건설과 조합 모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항의 중입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2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현은 재개발 핫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2025년 상가 리스크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현재는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역시 빠른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1구역의 재개발은 금액이 2조 원에 달하는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여러 정비 사업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상가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입찰 유찰. 셋째, 규제 강화와 법원 판결.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집값이 또 올랐다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된 부동산 시장이지만 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어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고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라도 팔아야 하는데 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뜨거웠던 부동산 상승장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이 불타오르듯 뜨거웠어요. 매일같이 가격이 치솟고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다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2025년 9월인 지금 그 선택의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보다 50% 이상 줄었고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70% 가까이 급감했어요. 6월 27일부터 시행된 6억 대출 상한제가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죠.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매수자들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고금리로 연 4에서 5%의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니 소득이 탄탄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꼬마 빌딩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실률이 평균 30%를 넘으면서 현금 흐름이 끊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이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느끼려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최고예요. 먼저 김준희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김준희 씨는 40대 중반의 IT 엔지니어예요. 2022년 초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18억짜리 아파트로 자기 돈 8억에 나머지 10억을 대출로 메웠죠. 당시 금리가 2%대 초반이라 월 이자는 200만 원 정도로 계산됐고 집값이 더 오르면 대박이라는 꿈에 부풀었어요.
실제로 구매 직후 가격이 2억이나 오르면서 주변에서 부러운 눈길을 받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서서히 오르더니 2025년엔 4.5%까지 치솟았어요. 이제 월 이자는 370만 원으로 불어났고 고정 지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게다가 대출 규제로 해당 금액대의 아파트 매수자들이 사라지면서 팔아보려 해도 문의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매일 가격 앱을 확인하며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자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일상이에요. 가족 여행이랑 취미생활은 꿈도 못 꾸고 아이 학원비까지 줄였어요.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상승장에서 과도한 대출을 끌어쓴 투자자들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2022년 투자자 중 40%가 이자 부담 때문에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가족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심지어 이혼 위기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흔해요. 게다가 상승장 때의 과열로 인해 무리한 투자로 파산하는 경우도 늘었어요. 2025년 기준 2021년 대비 부동산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5배나 뛰었죠. 김준희 씨의 이야기는 지금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은 소수의 거래로만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대부분 하락세를 겪고 있죠. 대출 규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거래량이 64% 줄었고 신고가를 찍는 건 현금 부자들이 산 극소수 물건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매물이 쌓여만 가죠.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의 수요가 뚝 떨어졌어요. DSR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지면서 임대 시장마저 불안정해졌어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박미경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2021년 부동산 상승장이 한창일 때 안정적인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강북구의 소형 꼬마 빌딩에 투자했어요. 22억짜리 건물로 자기 자본 7억에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죠. 역세권이라 임차인들이 금방 구해졌고 월세 수익이 이자를 커버하고도 꽤 많이 남았어요. 이제 건물주 생활 시작이다 라며 주변에 자랑도 했답니다. 하지만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실이 하나 둘씩 생겼고 지금은 공실률이 30%나 돼요. 월세 수익은 그 이상 줄었는데 이자는 그대로죠. 매달 적자가 쌓이니 미경 씨는 운영하던 가게까지 접을 뻔했어요. 상승장 때는 빌딩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짐덩이에요. 임대료를 깎아도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팔아보려 해도 공실 때문에 다들 피하네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이건 미경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꼬마 빌딩 투자 실패의 60%가 공실 관리 부족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해요. 상승장에서 빌딩 값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현금 흐름 계산을 소홀히 한 탓이 크죠.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임차인 유치가 어렵고 경제 불안이 직격탄이 되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임차인 풀이 줄어들었고 공실률이 30-40%까지 치솟는 곳도 많아요. 또 다른 꼬마 빌딩 투자 사례로 양재역 근처 상가 건물을 산 40대 의사분은 26억 중 19억을 대출받아서 매수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건물 전체를 임차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2024년에 계약 만료 후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아예 없는데 이자는 그대로예요. 손해를 보고라도 팔까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포기 상태예요 라고 하소연했죠. 이런 사례들은 상승장의 과열이 낳은 후유증이에요. 소형 빌라나 꼬마 빌딩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물건이 특히 위험해요. 임차인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무너지죠. 게다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배가 되고 대출 규제가 매수 문턱을 높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어요. 이번엔 3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2022년 상승장 때 동탄 신도시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7억을 끌어다 썼고 GTX와 삼성 효과를 믿었죠. 구매 직후 가격이 쭉쭉 오르면서 기쁨을 즐겼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떨어졌죠.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만큼 곧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2025년 대출 규제로 거래가 멈추니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아이를 낳으려던 계획까지 미뤘어요.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근본 원인은 상승장의 과열과 그 뒤를 따른 정책 변화예요. 2021년,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를 돌아보면 그땐 지금보다 대출이 훨씬 쉬웠어요. 자기 돈 조금으로 비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었고 6억 상한제가 매수 문턱을 높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한도까지 낮추면서 돈 없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특히 취약해졌죠. 예를 들어 15억 대출에 금리 3%면 연 이자가 4,500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5%로 오르면 7,500만 원이 되니 소득이 높아도 버티기 힘들죠. 게다가 세금 인상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매수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많은 집주인들이 그래도 집값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수요 위축이 더 큰 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25%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40%대를 넘나들며 장기 불황에 빠져 있어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공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2중, 3중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상호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2022년 상승장의 여파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에 18억짜리 호남형 빌딩을 샀어요. 대출 12억을 끼고 금리가 곧 내릴 거야 라는 기대로 투자했죠. 초기엔 월세와 관리비가 55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이자를 내고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지하와 3층 전체가 비어있죠. 사무실 임차인들은 재택근무 증가로 상가 임차인은 자영업 불황으로 떠났죠. 월세 수익은 대폭 줄었고 이자를 내고 나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째 대출 이자만 갚는 기분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는 입도 뻥끗 못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까지 왔고 팔려고 내놨지만 반년째 문의 하나 없어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꼬마 빌딩 실패의 70%가 입지 분석 미흡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하죠. 상승장일 때 호재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어요. 또 수원역에 꼬마 빌딩을 산 40대 김소정 씨는 20억 건물에 대출 14억을 썼는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아파트는 주거용이라 그나마 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하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날 거예요. 특히 입지가 별로인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대출은 절대 피하세요. 상승장일 때처럼 레버리지로 대박을 꿈꾸기보단 소득의 30% 이내로 대출을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공실이나 금리 변동에 취약하니까요. 둘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단기 차익을 노리다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임대 수요가 안정적인 곳이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을 노리는 게 현명하죠. 셋째, 시장 변화를 미리 읽으세요.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 시점을 노리되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관망이 답이에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부동산은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호화로운 휴양지로 불리던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몰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문 관광단지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언덕에 자리 잡은 대규모 풀빌라 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치된 빈 건물로 변해버렸죠. 한때 안정적인 노후와 수익을 꿈꾸며 투자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이 풀빌라 단지는 멀리서 보면 여전히 웅장합니다.
건물 여러 개로 이루어진 풀빌라가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고 고급스러운 외관과 야자수로 장식된 정원은 한때 이국적인 휴양지를 연상케 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건물 외벽은 빛바랜 페인트로 얼룩져 있고 나무 데크는 썩어서 발을 디디면 푹푹 꺼집니다. 수영장은 물 대신 이끼와 쓰레기로 가득하고 주차장에는 녹슨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단지 맨 아래쪽에 있던 마지막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주인도 손님도 관리인도 모두 떠난 텅 빈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풀빌라 낙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곳은 이제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017년 제주 부동산 개발이 한창 뜨겁던 시기 김영수 씨는 이 풀빌라 단지의 분양 광고를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건설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걱정이 없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관광붐으로 들썩였고 풀빌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때였죠. 김영수 씨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분양업자의 말에 홀려 퇴직금 3억을 털어 풀빌라 한 동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가격은 7억, 은행 대출 4억을 끼고 계약했죠. 초기에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제주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근처에 대형 호텔과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단지는 중문에서 꽤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손님들이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약은 점점 줄었고 결국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나갔지만 수익은 제로였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노후는커녕 이자 갚느라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를 세운 건 제주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하던 최모 씨와 그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2010년대 중반 제주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건설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지만 2010년대 후반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풀빌라 단지였죠. 제주도가 관광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시기 고급 풀빌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00억가량의 자금을 쏟아부어 풀빌라를 지었고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분양은 5동도 되지 않았죠. 게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이 급감했고 건설업체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단지는 경매로 넘어갔고 관리도 끊기면서 건물은 빠르게 노후화되었습니다. 나무 데크는 썩고 수영장은 녹슨 파이프와 이끼로 뒤덮였으며 전기와 수도도 끊긴 곳이 많습니다. 한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던 풀빌라 안에는 이제 버려진 가구, 곰팡이 핀 침대, 녹슨 오토바이만 굴러다닙니다. 이지연 씨는 40대 초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2020년 제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이지연 씨는 경매로 나온 이 풀빌라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9억짜리 풀빌라를 6억에 낙찰받았으니 저렴하게 샀다며 기대에 부풀었죠. 대출과 저축을 투자해서 인스타 감성의 고급 숙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의 관광붐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고 2019년 말부터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던 상황이 그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모델링에만 엄청난 돈이 들었고 전기와 수도를 재연결하는데도 큰 비용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단지 전체가 이미 어두운 분위기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꾸민 풀빌라를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리고 주말 할인 프로모션을 시도했지만 두세 팀이 전부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쌓였고 관리비까지 더해지자 그녀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또다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지연 씨는 경매로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으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라며 후회했습니다. 지금 이 풀빌라 단지를 둘러보면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단지는 3개의 라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맨 아래쪽 라인에 소유자 한두 명이 가끔씩 방문할 뿐 나머지는 텅 비었습니다. 한때 식당과 노래방으로 쓰였던 건물은 먼지만 쌓여 있고 방에 있는 침대는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옥상의 월풀 욕조는 녹슨 채 방치되어 있고 수영장은 물때와 이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놀던 물놀이 용품과 버려진 오토바이까지 폐허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경매로 이 건물을 다시 낙찰받은 사람들입니다. 2023년 한 투자자가 5억대의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싸게 샀으니 리모델링해서 장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높은 이자 부담과 관리비 그리고 손님 부족으로 영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은행 이자만 매달 빠져나가니 이 투자자는 이제 이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 풀빌라 단지가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입지 문제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이 단지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해변 근처 리조트나 풀빌라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중문의 색달해변 근처 제주 신라호텔, 부영호텔 같은 대형 시설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떨어졌죠. 둘째, 과도한 분양가와 대출 의존도입니다. 분양업체는 7억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동씩 팔았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대출을 끌어섰다가 이자 부담에 무너졌습니다. 셋째, 관광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제주도에는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같은 대형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제주 부동산의 어두운 면도 이 단지의 몰락에 한몫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는 부동산 상승장이었지만 이는 과열된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제주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 대형 리조트의 등장, 그리고 높은 유지비로 인해 소규모 풀빌라와 펜션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도의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큰 타격을 입었죠. 한때 호황을 누리던 제주 부동산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많은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 박민호 씨는 이 풀빌라 단지에 가장 큰 분양 물건을 샀습니다. 그는 관광업이 곧 회복될 거다, 이런 희망에 투자를 결심했죠. 은행 대출 6억과 남은 저축을 모두 털어 10억에 분양받았습니다. 박민호 씨는 가족과 함께 풀빌라를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서서히 늘어나던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형 리조트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손님을 끌기 위해 숙박비를 낮췄지만 예약은 한 달에 한두 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단지의 황량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들은 분위기가 어둡고 무섭다며 떠났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저축은 모두 날아갔고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마지막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민호 씨는 부동산 사기꾼 말만 믿지 않았어도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단지들은 이제 건물 가치마저 제로에 가깝습니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곳은 그냥 폐허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산을 깎아 대규모로 공사한 후 방치된 곳의 경우 산사태 위험도 있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런 곳에 누가 숙박하러 오겠나, 동남아 리조트가 훨씬 싸고 낫다고 푸념했습니다.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상승장일 때 무모한 투자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많은 이들이 풀빌라와 펜션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했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손실을 봤습니다. 입지, 시장 트렌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통곡하며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는 이제 완전히 황량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때 꿈의 휴양지로 불리던 이곳은 풀과 폐허만 가득합니다. 제주도의 관광업은 대형 리조트로 재편되었고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동남아의 고급 리조트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누가 이 외진 풀빌라에 비싼 돈을 내고 오겠습니까? 오늘은 제주도의 텅 빈 풀빌라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꿈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비어버린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물과 후회만이 남은 이곳,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건설사 소유의 땅이었다는 충격적인 논란, 이게 바로 재건축의 최대 암초예요. 1970년대 서울 강남은 황무지 같았어요. 경부고속도로 공사로 바쁜 현대건설 직원들이 자재를 쌓아두던 그 땅 위에 지금 전국 최고가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2025년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 밝혀진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압구정 재건축구역 부지의 일부 토지가 주민들 소유가 아니라 현대건설과 서울시 소유로 드러난 거예요. 이 소식이 터지면서 재건축 사업 전체가 휘청이고 있죠. 문제의 시작은 1976년 준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기등기 시스템의 한계로 지분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일부 필지는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는 부전지로 남았고 거래 기록도 엉망이었죠. 처음엔 9개 필지만 문제로 보였는데 추가 조사로 6개 필지가 더 발견됐어요. 총 15개 필지에 면적은 52,334제곱미터. 이 땅의 가치를 평당 2억으로 계산하면 무려 3조 1,662억이에요. 주민들은 50년간 우리가 세금 내고 관리해왔는데 갑자기 건설사 땅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과거의 등기 오류일 뿐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팽팽해요. 2025년 8월 조합원 77명, 약 50세대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어요. 게다가 압구정 2구역에서도 426번지부터 434번지까지 총 면적 15만 6,433제곱미터에 달하는 필지에서 비슷한 지분 문제가 터졌어요. 이로 인해 2구역과 3구역 모두 소송전이 불가피해졌죠. 서울시는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최소 1, 2년은 늦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 확인은 재건축의 첫 단추인데 이게 꼬이면 조합 설립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이 멈추거든요.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돼요. 민법상 20년 이상 점유 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권리는 우리 것이라 주장해요. 실제로 주민들이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해왔고 현대건설의 사업보고서에도 이 땅을 투자자산 3,695억 규모로 기록했지만 관리는 주민들이 했으니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반면 현대건설은 이 땅이 시공권 수주와 연결된 금싸라기 자산이라 쉽게 양보 안 할 거예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 보이죠. 2025년 하반기 최신 소식으론 압구정 5구역 한양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전체 압구정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과거 레미안 원베일리처럼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그마저도 몇 년 걸렸죠. 여기서 잠깐 제 지인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 부동산 시장이 뜨겁던 때였어요. 철수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평소 주식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재건축이야말로 한방이라며 압구정 현대 3차 32평형에 25억을 투자했어요. 자기 자본에 대출을 받아 계약했죠. 하지만 2025년 7월 토지 소유권 논란이 터지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소송 소식에 주민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실수가 왜 나한테 불똥이 튀냐며 말이 안 된다고 분풀이하고 있어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2구역, 3구역, 5구역 모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가 치솟고 이자 부담이 폭증하며 시공사 선정 시 불리할 수 있어요.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 볼게요.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려는 서울시의 기부 체납 요구가 또 다른 뇌관이에요. 특히 복지시설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제공하라는 조건이죠. 주민들은 단지 인근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차량 통행량이 늘고 소음이 심해져 집값이 떨어질 텐데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서울시 정책상 일정 세대 이상 재건축 단지엔 공공시설 기부 체납이 거의 필수인데 주민 합의가 안 돼 사업이 멈춘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제안으로 서울키즈랜드라는 어린이 체험관을 기부 체납하기로 했어요. 한강변 입지를 살려 아이들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외부 방문객으로 소음과 주차난이 심해질 거다. 사업 속도 늦추는 대가로 너무 큰 희생이라며 반대했어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으로 총회는 파행, 사업은 지연됐어요. 압구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졌어요. 2025년 8월 소식에 따르면 기부 체납 비용이 3,1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와요. 서울시는 공공기여 강화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우리 재산권 침해다라며 반대했어요. 2025년 9월 발표된 재건축 규제 완화안에서 공공시설 기부 체납 기준을 낮춘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못으로 불릴 만큼 부담스러워요. 기부 체납을 거부하면 인허가가 지연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에요. 2020년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 50곳 이상에서 기부 체납 갈등으로 사업이 수개월 이상 늦어졌어요. 특히 강남처럼 집값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에선 공공시설은 절대 안 돼 이런 목소리가 더 큽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안 하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경고했지만 주민들은 임대주택처럼 집값 하락 요인이라며 맞서고 있어요. 경기도의 한 정비사업 사례처럼 당초 주택 부지에 다른 시설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철회된 경우도 있죠. 기부 체납은 사업 가속화의 열쇠지만 합의 실패 시 재건축 전체를 위태롭게 해요. 박민지 씨는 30대 후반 사업가예요. 2020년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18억을 투자했어요. 사업성 대박이라며 대출을 최대한 받아 샀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유치원 가까운 위치가 매력적이었는데 정작 단지 내 유치원 기부 체납 제한이 나오자 반대 의견을 내세웠죠. 사업성이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라고 했죠. 조합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고 사업은 10개월 지연됐죠. 그 때문에 시세는 하락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만 나빠졌습니다.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레버리지를 풀로 썼는데 공공기여 갈등으로 망했어요. 주변 단지 소송까지 보고 더 불안했어요 라며 후회했죠.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기부 체납 반대 사례로 재건축 투자자 30%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안 좋은 점은 조합원 간 분쟁으로 갈등이 늘고 시공사 선정 지연, 최악엔 사업 무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민지 씨처럼 가족 미래를 꿈꿨던 선택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과거 성남시에 투자해서 기부 체납 갈등으로 수억 손실 보고 철수했으니 합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재건축의 최종 보스 이주비 대출 규제 이야기예요.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직격탄이었어요. 가구당 15억 20억 가까운 이주비를 기대했는데 이제 6억 한도 다주택자는 대출이 완전히 막혔어요. 압구정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주를 코앞에 둔 53개 단지 7만 가구가 혼란에 빠졌죠. 이 규제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담보대출, 이주비 대출을 최대 6억으로 제한했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포함해요. 한남동 정비사업처럼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단지들은 자금 계획이 엉망이 됐어요.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감정가 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이제 수억을 다 자력으로 해야 하냐며 절망하고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한남동은 임차인 보증금 정산도 난항이에요. 일부 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상태라 추가 이주비 협상도 어려워요. 2025년 7월 소식으론 1+1 재건축의 경우 한 채를 팔면 조건부 대출이 허용됐지만 다주택자 대출 금지로 혼란은 여전해요. 해당 문제로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시공사의 수조원 이주비 부담이 전가돼 사업은 못해도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 전망해요. 개포주공처럼 사업 진행을 앞둔 단지엔 시세보다 2억 낮은 매물이 쏟아지고 노량진 정비사업도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졌어요. 정부는 규제엔 변화 없다고 못 박았고 현장은 올스톱 분위기예요.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니까요. 202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모만 수조 원인데 이게 막히니 주택 공급 감소 우려까지 나와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겹쳐 조합원 부담은 더 커졌어요.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한 채를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입니다. 영희 씨는 2021년 상승장 때 한남 뉴타운 재개발에 22억을 투자했어요. 토지 지분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 볼 계획을 세웠죠. 시세가 뛴다는 소식에 한남동 투자 대박이라며 추가 대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627 규제로 다주택 대출이 막히고 이주비 대출도 6억 한도에 갇혔어요. 이제 사업이 진행되어도 걱정입니다. 자력으로 수억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승장에 휩쓸려 다주택 투자했는데 규제 폭탄에 무너졌어요. 이자만 수백만 원이에요. 게다가 전세 대출도 막혔다며 한숨 쉬었죠. 최근 자료를 보니 무주택자의 50% 이상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뜻이죠. 6월 이후 계속적인 규제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더 분위기가 안 좋은 곳들은 정비사업지입니다. 사업이 조금씩만 지연돼도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특히 강남권 같이 규모가 큰 사업지일수록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건축 투자로 부자를 꿈꿨는데 이제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이러다 빚더미에 나앉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압구정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때 불패 신화였던 이곳은 이제 위기의 사업지가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기부 체납 갈등, 이주비 대출 규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리스크를 냉정히 보세요.
혹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